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침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마치 출동했던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고 다른 현장에 나갔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호우 피해 지원과 복구에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호우 피해로 들썩이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수급 안정에도 나섭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가 학부모 민원으로 힘들어했다는 동료 교사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추락한 교권 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모녀 관계인 60대와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30대 여성이 아들을 데리고 달아난 5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했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 시작합니다. 네,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나간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에도 다른 현장에 나갔다고 거짓말까지 한 거로 밝혀졌습니다. 국조실이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긴급 수사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기존에는 경찰이 다른 지하초도로 출동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감찰을 벌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오송 파출소 경찰관은 이 사고 당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112 신고를 받고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내부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마치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부 전산을 사실상 조작한 겁니다. 경찰은 국조실 감찰 과정에서도 거짓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112 신고를 받고 사고 지하차도가 아닌 다른 궁평 1지하차도로 출동했다. 이렇게 국조실에도 진술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아예 출동을 안 했으니까 이 내용도 결국 거짓말인 셈입니다. 국조실은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대검찰청에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히 누구인지 적시는 하지 않았지만 내부 전산을 조작하고 허위 보고를 한 관련 경찰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조실은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의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 조사 종결 전에 먼저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국민 공분이 거센 가운데 경찰이 전산 조작에 거짓 보고까지 한 것으로 감찰 조사에서 확인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검찰청 배용원 검사장을 본부장으로 대검 정의도 감찰 1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려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본부에 재해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도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말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조문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김영환 지사는 사고가 나고 1시간 정도 지나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오송 현장으로 향하지 않고 물이 넘친 괴산댐으로 향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사님 혹시 그 보고 1시간이나 늦어졌다 논란이 있는데 언제 혹시 보고 처음 받으신 거세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제 혹시 보고 처음 받으신 거세요? 제가 우선 경찰에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또 지금 국무총리실에 감찰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사실관계는 그때 다 밝혀지지 않습니다. 9시 44분에 비서실장으로부터 오창에서의 침수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고를 받았고 10시 10분에 한 명의 심정지와 한 명의 실종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두 명의 그 사상자가 났구나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고 오송의 상황의 긴박성 또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상자가 났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또 자신이 일찍 갔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책임자이신 지사께서 심각성을 좀 너무 늦게 파악하셨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어요. 거기는 뭐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시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 또 생명을 구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현장에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긴박한 상황을 그때 당시에는 괴산댐 붕괴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영환 지사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한다는 자책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해명했는데요. 재난 상황에서 김 지사 발언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3월 30일 충북 제천 봉황산 산불 때는 인근 지역에서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지사가 가면 진화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산불 현장에 가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았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는데요. 그렇다면 술자리는 가고 산불 현장은 안 가는 건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족의 마음을 후벼판 이번 발언, 지역 재난관리 총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복구 비용을 지급하고 긴급 생계비와 주택복구비, 임시주택 등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세무신고와 납부기한 연장,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와 세정 편의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필리핀 부근에서 만들어진 열대저압부가 오늘 오전 9시쯤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1,300km 부근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독수리는 현재 약한 강도의 태풍이지만 다음 주 초반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을 지나며 강한 강도의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고인이 숨지기 전 학부모 민원으로 힘들어했다는 동료 교사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권 추락 논란과 관련해서 교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숨진 교사 초등학교에 추모 행렬 이어지고 있죠. 네, 숨진 교사가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는 추모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추산으로 어제 하루에만 2,300여 명이 학교 앞을 찾았고 오늘도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앞 임시 추모 공간에는 1,000개가 넘는 근조 화환이 놓여져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 앞에 정식 분향소를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숨진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전화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동료 교사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숨진 A 교사 학급에서 학생들 사이에 연필로 이마를 긋는 사건이 있었고 A 교사가 관련 학부모로부터 전화 수십 통을 받고 괴로워했다는 동료 교사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동료 교사는 해당 사건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A 교사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경찰과 교육당국이 유족과 교사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부모 갑질 의혹 부분이 조사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교육청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진상조사와 함께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 인권 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교육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경찰이 동료 교사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같은 학교 교사들을 차례로 불러 모두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 A군에게 특별교육 12시간, 학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고 심리상담과 치료를 위한 요양, 소송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사가 초등학생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아직 더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겠지만 한 새내기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이미 진작부터 참담한 민원을 겪어왔다는 교사들의 경험담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3년 서울 지역에서 교사들이 겪었다는 사례입니다. 재작년 한 교사는 공격 행동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다가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신체 학대로 신고를 당했다고 하고요. 지난해엔 교사가 문제 행동을 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했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했다는 이유로 정서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한 교원단체 조사를 보면 교사 상당수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교육지도 활동을 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고 밝힌 교사도 649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 6,200여 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선 92.9%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두렵다는 답변을 했는데요. 최근에 알려진 몇몇 사례들이 단순히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신호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생을 마감하게 된 서울 서초구 새내기 교사 또한 숨지기 전 학생 지도로 힘들어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요. 4명 정도의 학생이 생활지도로 선생님을 어렵게 했었고요. 그 4명 중에 1명과 또 다른 학급의 한 학생과의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고 이때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해당 선생님에게 과도한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교사 유족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상황.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로 인해 교권뿐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커가는 또 다른 학생들까지 오히려 학습권을 위협받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네, 이번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망 사건을 두고 국회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교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는 28일 오후에 열릴 예정인 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입니다. 다만 여야는 이번 회의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출석시키는 문제를 두고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상의 품위유지 총령 의무 이것에 관해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시간 저희가 토론도 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직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자문위는 김 의원의 소명이 충분치 않았고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7차례 회의 끝에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에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8일 첫 회의 이후 한 달 반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 등 4종류인데 최고수위 징계로 뜻을 모은 겁니다.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상의 품위유지 총령 의무 이것에 관해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장시간 저희가 토론도 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자문위는 김 의원의 전체 거래 규모나 횟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최소 200차례 이상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으로부터 4차례 소명 자료도 제출받았지만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들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내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자문위가 낸 의견은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를 넘겨받은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를 참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최종 징계는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 표결로 확정되는데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21대 국회 들어 자문위는 3차례 제명을 권고했지만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을 제외하고 2건은 여전히 윤리특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문위의 결론에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헌정사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1979년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이 밖에 자문위는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자신의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 제명 징계를 권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SNS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향후 남아있는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며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거듭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제명 권고, 거액의 가상자산이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에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내린 결정입니다. 최고 수준의 중징계인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제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010년에 구성됐습니다. 이후에 13년 동안 내렸던 징계 권고 모두 28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문위의 권고대로 국회 윤리특위를 통과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18대 국회 때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이 휩싸였던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있고요. 19대 국회 때 성폭행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심학봉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용석 전 의원 제명안도 본회의에서는 최종 부결이 됐고요. 심학봉 전 의원도 본회의 표결 3시간 전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서 제명안은 결국 처리됐습니다. 자, 앞서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자문위는 3차례 제명을 권고했는데요. 먼저 이상직 전 의원은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고요. 윤미향 의원 그리고 박덕흠 의원 제명안은 윤리특위에 계류돼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민주당에서는 이미 탈당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제명 추진은 불공평하다는 동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한 의원 모두 11명인데요. 왜 김남국 의원만 제명 의논의가 이루어지냐는 주장인데요. 결국 국회 윤리특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도 200명이 찬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제명 권고가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칠 가능성도 적진 않아 보입니다. 울산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독극물로 의심되는 국제 우편물이 배달됐습니다. 우편물을 열어본 직원들이 호흡 곤란과 마비 증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어떤 성분인지, 누가 왜 보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울산 취재본부입니다. 네, 우선 직원들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낮 12시 반쯤 울산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우편물을 개방한 원장과 직원 등 3명이 어지러움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어른 손바닥보다 조금 큰 노란색 비닐봉지를 열자마자 증상을 느껴 신고한 건데요. 소방당국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고 비닐봉지를 수거했습니다. 경찰은 복지시설 주변을 통제했고 군 화생방 부대와 보건소, 환경부 화학재난합동관제센터도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진 직원들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고 혈액 검사 결과 독성 물질이나 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설에는 이용자 등 70명 정도가 있는데 모두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우편물이 어디서 발송된 겁니까? 네, 경찰은 발신자 칸에 중국어로 대만 주소가 적혀 있어서 대만에서 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편함으로 배달된 우편물은 봉투 안에 비닐로 된 지퍼백이 들어있는 형태인데요. 봉투 겉면에는 복지시설 주소가 적혀 있었고 수취인 이름과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봉투에 적힌 이름을 가진 시설 직원이나 이용자는 없고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지퍼백 안에 다른 물질이 없어 기체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방사능과 화학반응, 생물반응 등 간이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우편물과 지퍼백을 국방과학연구소로 보내 정밀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먼저 봉투 안에 든 물질의 정밀 분석 결과가 중요합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주문하지 않는 물건을 불특정 수취인에게 발송한 뒤 물건을 받은 사람인 척 상품평을 올려 판매 시식을 부풀리는 블러시 스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도 복지시설에 튜브형 화장품이 든 같은 모양 비닐봉지가 배달된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경남과 제주 등에서도 비슷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복지시설에 배달된 우편물의 정확한 발신처, 발송과 배달 날짜 등을 확인하고 원한 관계에 의한 범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취재본부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네, 지난해 광주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짓던 아이파크 아파트가 무너져 무려 6명이나 숨진 사고가 있었죠. 이후 현대산업개발 측은 정몽규 회장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는 일부를 철거하지 않을 방침이었고 이를 미리 알았던 광주 서구청은 쉬쉬해 입주 예정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이 광주 서구청장을 만난 자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광주 서구청이 사고가 난 아파트 부분 철거 계획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거나 검증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서구청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적어도 현산이 그렇게 해체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서구청이 저희들한테 한 번만 크로스 체크만 했었더라도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붕괴 건물을 해체하는 현대산업개발이 지상 주거 부분만 철거하기로 발표하면서 반발은 시작됐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에 이르는 상가나 근린 생활시설은 그대로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입주 예정자들의 안전 우려가 크다며 시공사가 전면 철거와 재시공을 약속한 것을 뒤집은 겁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입주 예정자의 요구이신 화정동의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이파크를 짓겠습니다. 부분 해체 계획에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뻔했지만 광주 서구청은 이를 사실상 모른 채 하다시피 했습니다. 믿어야 하겠지만 입주 예정자들과 상의해 협의했고 결론이 난 사항이라는 HDC 현대산업개발 말만 믿고 입주 예정자 측에는 문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현산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그렇게 좀 면밀하게 일을 하지 못했다. 저희가 챙기지 못하고 직접적인 그런 소통 구조를 가져가지 못했던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입주자들은 광주 서구청이 아파트 지상층 전체가 철거되도록 노력하고 지하층도 정밀 안전 진단을 해서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입주자와 광주 서구청, 현대산업개발의 약속을 반드시 문서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8개 동을 지상 3층까지라도 남겨두고 다시 지으면 HDC 현대산업개발에서는 과연 얼마를 챙길 수 있을까요? 여섯 명이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붕괴 사고로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까지 시킨 HDC 현대산업개발. 이번에는 꼼수 철거 논란으로 입주 예정자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어머니와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충남에서 용의자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빌라 안에서 모녀 관계인 6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가짜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선거 공보에 적시했던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내용은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세계 7억 명이 넘는 월 사용자를 보유한 메신저 앱 텔레그램 들어보셨을 텐데요. 뛰어난 보안성이 다른 메신저 앱과 구별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텔레그램의 보안조차 뚫려서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 사례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YTN에 제보로 들어온 한 텔레그램 피싱 메시지입니다. 앱 사용 정책을 위반해 인증이 필요하다며 홈페이지 링크가 적혀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비슷한 메시지를 받아 피해를 입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당내 공지를 통해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청첩장이나 택배 배송, 식당, 숙박 예약을 사칭해 링크 접속을 유도한 메시지가 잦았는데요. 잘 아는 사람들이거나 친숙한 곳에서 보낸 메시지여서 별 의심 없이 눌렀다가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해킹은 주로 보안 업데이트 링크를 빙자한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계정 일부 기능이 제한되지 않도록 24시간 이내 공식 사이트에 로그인하라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클릭하게 되면 텔레그램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이어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로 다른 피해자 아이디로 또 다른 피싱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수법 자체는 이미 뉴스 등을 통해 많이 알려졌는데요. 보안성으로 신뢰를 얻은 텔레그램이다 보니까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사례를 인지한 직후 해당 사이트를 긴급 차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책 필요할까요? SNS 메시지로 받은 링크는 먼저 클릭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이를 통해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홈페이지 접속은 피하고 필요하다면 공인된 포털을 통해 접속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텔레그램을 비롯한 메시지 앱에서 2차 인증을 하는 조치도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즉시 신고하고 내 PC 모바일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필요한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 담양에 있는 제지공장 한솔페이퍼텍에서 발암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결국 5일 동안 조업 정지를 당했는데요. 한솔 측은 자체적으로 의뢰한 검사에서는 기준치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수십 건의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 전남 담양의 제지공장 한솔페이퍼텍입니다. 해당 업체는 공장 내 자체 폐수 정화 시설을 통해 방류 기준에 맞는 고압용수를 내보내기 때문에 수질 오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지난해 9월 전라남도가 해당 공장의 방류수 배출 시설을 단속한 결과 폐수 방출이 확인돼 조업 정지 5일에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질검사 분석 결과가 10월 6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17일 날 저희들이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했고, 그다음에 11월 7일 날 이제 조업정지 5일을 내렸습니다. YTN 취재 결과 적발된 공장에선 브로모포름이 기준치보다 10배가 넘는 0.358mg/L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로모포름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암 연구소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폐수를 몰래 방류하면 알 길이 없다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폐수 어디다 흘려 보낼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가두어서 정화 시켜가지고 여기에 내 보내면 여기 폐수가 직접적으로 여기 하천으로 들어가는데. 한솔페이퍼텍 측은 단속 당시의 시료를 의뢰한 외부 공인기관 검사에선 기준치 아래로 나와 전라남도에 재검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솔 측은 전라남도와의 행정소송이 부담스러운 데다가 당시 용수 공급도 원활하지 못한 등의 이유로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21년, 22년도에도 이게 검출이 안 되거나 법적 기준 이내로 검출이 됐었는데 그때만 딱 시원하게 도청에서 검사했던 그 부분만 이게 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좀 이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 전혀 없고 검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영산강 둔치에 있어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물에 잠겨 무용지물이 되는 43억 원짜리 정화시설이 현재 위치에 들어선 배경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한솔페이퍼텍 공장 부근의 주민들은 담양군이 공장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전라남도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폐지를 주차장에 쌓아놓는 등 눈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조차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주민들은 행정조사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솔페이퍼텍 앞에서 전라남도 감사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집니다. 담양군 대전면 주민 3명 가운데 1명 정도인 800여 명이 서명해 감사를 청구했는데도 완전히 무시됐기 때문입니다. 파쇄기, 압축기 이런 것들 불법이다라고 판결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담양군에서는 그거 단속할 수 없다라고 저희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담양군이 잘못한 것이니까 감사를 해주라고 그랬는데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을 하면 증거를 찾지를 못했다라고 다 일축해 버렸습니다. 언제 왔어요? 거짓말 마세요, 진짜. 감사 청구 내용은 한솔페이퍼텍이 적발된 불법 건축물을 고치는 도중에 담양군이 개별법으로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 등을 내준 게 적법한지, 주차장에 폐지 쌓아놓기 등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등이었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전라남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주민들과 30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공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전라남도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전라남도나 담양군이나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측면들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남 감사 당국은 폐기물 창고들을 원래 목적대로 쓰도록 하는 등 이미 고치도록 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잘 살피고 쓰레기 적치의 단속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 지비가 어느 정도 좀 같이 묶여 있어서 이번 감사 때 약간 그 미흡했던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다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앞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 행위와 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전라남도 의회 61명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행정조사권도 발동할 계획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어제 북한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전략핵 잠수함 SSBN을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 조치라고 반박하면서 핵 공격을 할 경우 북한 정권이 종말에 처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도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북한의 국방상 명의 담화문에서 핵무기 사용 조건을 언급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어젯밤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미군은 자신들의 전략자산이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기 사용 원칙 등을 담은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했는데요. 핵무기 사용 조건을 보면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사륙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전략 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이 자신들의 선제 핵공격 조건이 된다고 위협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우리를 향해서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역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대신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변경해 핵무기 사용 대상으로 상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이에 대한 우리 국방부 반박 내용을 보면 핵 공격을 할 시 북한 정권이 종말에 처하게 될 거라는 표현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정당한 방어적 대응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가 핵협의 그룹을 개최하고 전략 핵잠수함을 전개한 건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 아니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어 북한이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위협을 통해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는데요. 미국 국방부도 전략 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른 계획된 훈련이라고 반박하면서 북한의 위협적인 발언은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한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과의 긴장 국면, 앞으로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북한은 전략 핵잠수함 기함 다음 날인 지난 19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특히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27일을 전후해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27일 북한은 자신들이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전승절로 부르는데요. 올해는 70주년으로 북한은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를 정주년으로 중시하는 만큼 대규모 열병식 동향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평양 김일성 광장 인근에서 과거 열병식이 다가오면 설치되던 대형 부교가 등장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는데요. 열병식에서 어떤 신무기가 나올지도 관심인 가운데 북한의 추가 무력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중단한 이후 흑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흑해를 오가는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수요일 20일부터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항구로 가는 모든 선박은 잠재적으로 군사 화물을 실은 적대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하루 뒤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1일부터 러시아 항구나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항구로 향하는 흑해의 모든 선박들이 군용 화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흑해의 민간 선박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된 데다 흑해를 오가는 민간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면서 세계 곡물 공급에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밀 선물 가격은 19일 8.5% 급등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최대 곡물 거점인 흑해 연안의 항구 도시 오데사와 미콜라이우에 대해 사흘 연속으로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데사에 있는 중국 영사관 건물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오데사 지역의 무인 선박 생산과 저장 시설에 대해 해상과 공중 기반 무기로 보복 공격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해 두 곳을 겨냥한 러시아의 보복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최소 27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 공습으로 중국에 보낼 예정이었던 곡물 약 6만 톤이 소실됐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어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오데사와 그 밖의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 시설을 상대로 한 러시아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녹물이요? 그게 공론화되면은 아파트 가격에 직결되는 문제다 이거야. 오늘 이사 왔는데. 아줌마 할인 보장 받았잖아. 제 돈 주고 와요. 제 돈 주고. 이 가격에 이 아파트 어떻게 삽니까? 이 아파트 1년째 미분양이라면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시작되었다.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며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인 16만 가구를 넘어섰다. 외환위기 당시보다 많은 규모의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고 미국에 사는 교포들에게까지 판매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건설사는 대폭 할인 분양을 했고 정부는 매입 후 임대아파트 활용이라는 정책을 펼쳤지만 왜 분양 아파트를 주택공사에다 덤핑 처리됐냐 해가지고는 임대아파트 그렇게 되니까 재산권에 침해를 당했다. 부동산 시장 불황 속에 건설된 아파트들은 하자 투성이었다. 위에서부터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쪽으로 다 바닥이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어요. 아침에 물 받아놓고 저녁 때 되니까 밑에 흙물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공사 과정에서 철근 일부가 누락되어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이 부적격 시공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네, 용인 푸씨, 푸공주, 또 푸뚠뚠 등 여러 애칭을 가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어제 세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번 생일 파티에는 무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팬 80명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생일 케이크를 받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는 후문이 들리는데요. 푸바오의 생일 파티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내 1호 아기 판다 푸바오, 벌써 태어난 지 3년이 됐다고 합니다. 어제 생일을 맞이해서 푸바오가 좋아하는 대나무와 당근, 또 워토우 등 음식 재료를 담아 케이크를 만들어줬고요. 푸바오도 마음에 쏙 들었는지 케이크에 연신 볼을 비비고 또 안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절로 웃음이 나는데요.
정성껏 만들어준 사육사들도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이었죠. 푸바오에겐 쌍둥이 동생이 생겼죠. 최근 동생 판다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탓에 밤잠을 설쳐서 낮잠 자는 시간이 늘었다고 해서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도가 됩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첫 판다인 푸바오. 이번 생일이 우리나라에서 맞는 마지막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이 소유권은 중국 정부에 있어서 만 4세가 되는 성체가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귀여운 푸바오를 볼 수 없게 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 전에 태어난 푸바오의 동생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에버랜드 유튜브 영상에 공개된 최근 모습인데요. 눈과 팔에 검은 무늬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제법 판다스러워진 모습이죠. 이 사육사가 정성스럽게 만든 분유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또 대견스럽기까지 합니다. 자, 온도를 꼼꼼히 체크하고 배변 활동도 도와주는 사육사의 정성,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아기 판다들도 이런 정성을 분명 느끼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생일을 맞은 푸바오와 동생 판다들, 앞으로도 맛있게 많이 먹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푸바오 늦었지만 생일 축하하고요. 동생들이랑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네,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알찬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 바로 대극장입니다.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등에 가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는데요. 신웅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매년 여름 국내외 우수작을 소개하는 예술의 전당에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이 돌아왔습니다. 예술적 상상력을 불어넣는 서커스, 두바퀴 자전거와 우리 몸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연극 어딘가 반짝 등이 자유소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또 백희나 작가가 쓴 베스트셀러 그림책 달 샤베트는 음악극이 되어 처음으로 공연됩니다. 이번에 특히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열리는 백희나 그림책전과 연계해서 공연을 보시면 더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가족 음악극과 합창 공연, 그리고 독특한 스니커즈 전시회 등이 열립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등 기존의 동화를 재해석해 라이브 연주로 들려주는 어린이 뮤지컬 삼양동화와 100년 전 하와이로 떠난 우리 여성들의 연대기인 알로아, 나의 엄마들 두 작품은 외부 극장에서 공연되는데 청소년들에게는 최대 50%까지 할인해 줍니다. 아르코 예술극장 등 대학로 일대에서는 국제아동청소년 연극협회가 주최하는 아시태지 국제여름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관한 인형극인 작은 벽돌로 쌓은 집 등 수준 높은 국내외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데릴앤코의 네모의 세계와 워크숍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합니다. LG아트센터 서울에서는 예술교육의 장이 열립니다. 건축과 무용이 만나는 춤추는 건축가와 홍승엽 안무가가 진행하는 몸으로 예술놀이 등 어린이들이 직접 배워보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중복인 오늘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은 탓에 더 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2.8도까지 올라 있고요.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우려되니까요.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밤까지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북 일부 지방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과 대구의 한낮 기온 34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장마전선이 다시 내륙으로 북상해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는데요. 모레까지 경기 북부와 제주도 남부 산간에 많게는 150m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남 해안에도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경남 남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도 1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남해안과 내륙을 오르내리며 계속해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9시쯤 필리핀 마닐라 동쪽 부근 해상에서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진로가 무척 유동적이지만 태풍의 수증기가 장마전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여기에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